막말 여성으로는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상당히 손에 꼽히곤 하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까지 했으니까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과거에 논란이 됐던 발언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하고 가시죠. 하세요. 잠깐 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한 말씀하고 가세요. 아직도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GTX라고 운행이 됩니다. 2022년도에 GTX가 운행이 되면 5개 노선이 운행이 돼요. 저희 그냥 민방위 교육합시다. 잠시 나가 계세요. 필요 없으시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육을 갖다 영동 방해하는 교육, 이게 어떻게 교육이에요? 이게 왜 교육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교육이에요? 교육가 아니라. 자기 치적 자랑하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치적이 아니라 강남구의 현황상. 강남구 현황하고 민방위 교육 받으러 온 거, 안보 교육 받으러 온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시고 선생님은 그럼 찍으시고 올리세요. 편하시게. 자, 그러시고 영동.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수 변호사, 그리고 박성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 소장님 어떻습니까? 오늘 신 구청장이 검찰에 나올 때 보니까 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한마디 하고요. 손으로 대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데 뿌리치는 걸로 말이죠. 본인의 심경이 어떻길래 또 막말의 정도가 어떻길래 오늘 이 출두 심각성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뭐 본인은 뭐 정권이 바뀌었음을 실감하겠죠. 네. 억울할 것이고 그다음에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 그다음에 뭐 SNS 몇 사람끼리 했는데 이걸 가지고 공개적으로 출두 요구를 했다는 거는 네. 그러면 상대 진영의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선거법 위반이나 허위사실 공표 문제는 조사를 해서 이제 재판을 받아보면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네. 제가 참 이제 비애감을 느끼면서 바라본 것은 그 SNS 내용 자체가 뭐 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뭐 등등등등 이제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 과거 새누리당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그런데 갑자기 보수 정당 한국당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냐? 결국은 상대 후보에 대해서 종북, 뭐 주사파, 공산주의자 뭐 이런 정도의 캠페인, 그것도 현재 강남구청장이 그런 형태의 캠페인에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보수가 갖고 있는 그 옹색해진 그 어떤 그 굉장히 옹색해진 그런 측면의 한 단면을 좀 보여주는 오늘 경찰 네. 출두 모습이 아닌가 뭐 이런 개인적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왜 이 시점에 그러면은 신현희 구청장을 소환하고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선거사범은 선거 기간 중에 이렇게 소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소환 자체가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총선 때도 그랬고 사실은 이번 대선 과정 중에서도 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거사범들을 갖다가 소환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소환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이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 그 내용이 아직까지도 보면은 이제 그런 과거의 그 어떤 재미 본 것들이 있었죠. 소위 상대방을 종북주의자, 공산주의자 네. 이렇게 소위 이제 딱지 붙이기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사실 그것을 이제 종북 프레임이라고 저희도 또 말할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혜택을 사실은 보수당이나 이런 쪽들이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식의 공격은 꾸준히 진행이 됐는데 저는 신현희 구청장이 과연 저런 행위를 했었을 때 아무런 생각이 없었느냐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대선의 결과를 놓고 봤었을 때 구별로 봤었을 때는 서울 전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1등을 하셨습니다만은 동별로 봤었을 때는요. 네. 강남구에 있는 상당히 많은 동에서 홍준표가 1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대치동, 삼성동 몇 개 동이 있는데 그래도 강남 전체는 문재인 전체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1위를 1위를 했는데 네. 동별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1등을 한 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선거적인 데이터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이쪽도 염두에 두고 저런 행태를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남구의 그쵸, 이제 그게 전반적인 문재인 대통령이 우세가 있었었는데요. 그러면 이걸로 한번 여쭤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의전, 일요일에도 휴일 근무 자처하시면서 나가서 마중을 나가거나 또는 강아지가 청와대에 넘어가기까지 이분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는 전언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뭐 신인희 구청장은 박근혜 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깍듯한 네. 의전을 했죠. 네. 그러니까 삼성동을 대통령이 당선돼서 떠날 때 네. 그때도 진돗개 선물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네. 이제 그 구체적인 실행을 한 것은 강남구청에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뭐 기획은 그 취임 준비해서 했지만 네. 이렇게 진돗개를 전달하고 그 삼성동 주민들이 그렇게 모양 좋게 또 이렇게 하기를 했는데 그런 실행을 이제 강남구청에서 했었고 뭐 잘 아시다시피 박 전 대통령이 단핵을 받아서 삼성동에 돌아올 때도 또 거기에 돌아오는 날 13일인가요? 나와서 네. 화중을 했고 12일 날요. 네, 또 네. 그 다음 날은 또 화환까지 보내서 뭐 이렇게 뭐 뜻을 네. 자신의 그런 뭐 대통령에 대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충성이랄까 뭐 애틋한 감정이랄까 뭐 네. 애서감이랄까 이런 것을 전험으로 해서 신현희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뭐 박 전 대통령과 무슨 개인적인 그렇게 큰 뭐 인연이 있겠습니까? 네. 본인의 내년 또 지방선거도 있고 그 강남구에 사시는 분들의 정치적 성향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지난 뭐 대선에서는 다소 문재인 대통령 측이 이겼다 하더라도 그래도 보수의 텃밭인 것만은 틀림없고 그런 텃밭을 겨냥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보수로 상징성을 내가 한번 업어보겠다.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구청장으로서 네. 구청장으로서 자신이 무슨 뭐 자신이 이제 새누리당 그 소속이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같은 당 소속이고 이렇게 하니까 네. 대통령에 대해서 또 같은 당원으로서 또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자신의 친밀함을 표시하고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라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SNS 그냥 남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네. 만약에 구청장이 그런 일을 그렇게 한다면 지금 문 대통령이 만들어서 전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고 나는 진보만의 대통령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그 대응 논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박 소장 말씀하셨듯이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신이 이 새누리당도 그렇고 또 그 신 구청장도 그런데 이렇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민주당한테 어떻게 당했는데 이걸 그대로 네. 갚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보수 정당 스스로가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이 국민의 지지를 폭넓은 전 국민적인 정당이 되기를 포기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고 신년희 구청장도 전체 강남 구민의 구청장이기를 포기한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서로가 각을 세워서 이렇게 대하는 거는 안 좋다 이런 생각이 행정보다는 정치 쪽에 더 관심이 많으신 걸까요? 강한 막말로 강한 야당에서의 내가 여성 정치인으로 한번 나서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갖는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왜 어쩌다 이 모양이 된지 모르겠지만 막말과 거친 언어를 쏟아내야 주목을 받고 성장한다는 그 구조가 굉장히 좀 희화되면서도 희극이자 비극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네. 뭐 품격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 지형이 어려웠는데 홍준표 후보도 사실은 지난번 대선에서 역대 가장 큰 표차로 낙선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정치판에서 항상 있는 정치공학적 셈법만 따지더라도 자기 진영 15% 20%를 잡아서 선거를 이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네. 게다가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조직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 지방선거 말씀을 하셨는데 신현희 구청장이 뭐 이런 식으로 터프하게 뭐 양산의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보수 뭐 애국 시민들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형태의 네. 조악한 그야말로 수준 이하의 발언을 해서 본인이 강남구청장에 다시 당선될지는 모르겠으나 당 자체가 내년 지방선거를 이런 수준에서 많이 치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네. 신현희 구청장 같은 분이 이른바 보수의 아이콘으로 또 온다면 그 보수 정당은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뭐 우리가 백투더 베이직 이런 얘기가 있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보수가 진짜 뭔지에 대한 내부 토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품격과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정치를 언어로 한 뭐 예술을 하는데 말의 수준이 담보돼야 되는 것들이지 이렇게 요즘 뭐 분위기가 보수 어려우니까 막 나오는 대로 네. 뭐 조금이라도 그 뉴스 노출도 뭐 SNS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 검색 순위 올라가는 거야말로 정치의 능사처럼 생각하는 이 분위기가 보수 진영이 처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어떤 지경의 굉장한 상징적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꼼꼼하게 지역구 챙기시는 분인가 봐요. 홍준표 전 지사 차남 결혼식에 많은 분들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분
신구청장님은 가셨네요. 이게 이제 홍준표 지사가 어쨌든 대권 후보가 되면 뭐 당권 도전할 거고 내년 지방선거 있으니까 갈 수 있으면 가겠다 이런 건데 뭐 홍준표 지사 자제분 결혼식 간 거 자체를 뭐 그걸 뭐 탓할 수는 네, 없겠죠. 네. 탓할 수는 없는데 부지런한 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치인이 정치적 네. 야심을 갖는 것을 탓할 수는 없겠죠. 다만 그것이 어떠한 컨텐츠를 가지고 네. 어떠한 그 언어의 어떤 품격을 갖고 하느냐가 정치의 알파요 오메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강남 주민들 같은 경우 이런 수준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자기가 구청장으로 있는 그 주민을 위해서나 소속한 정당을 위해서나 네. 한 번쯤 신현희 구청장이 돌아봐야 될 대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홍준표 전 지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본인은 지금 현재 거론되는 사람으로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우리가 승산이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어쩌면 야권에서 가장 서울시장 후보로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서울시장은 차기 대선의 바로 밑인데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출마 근황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저희가 좀 뽑아보니까요. 현 시장인 박원순 시장은 이제 내년까지 하게 되면 3선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전 대표,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알 만한 분들이 다 여기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황교안 전 총리와 관련해서는 부쩍 요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단 말이죠. 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이시나요? 글쎄요, 뭐 지금 황 전 총리께서 지금 현안 그 문정인 교수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상당히 한 몇 개월 동안 수면 아래 관심 밖에 있다가 지금 다시 대등장하는 게 아니냐. 네. 그렇다면은 그것은 이유가 뭘까? 결국은 내년 5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충분히 가능한 저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붕괴되고 있는 보수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맞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앞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뭐 홍준표 전 대선 후보라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있었을 때 보면은 물론 25%라고 하는 생각보다 높은 득표를 한 것만큼 사실이고 그것이 상당한 공인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네. 25%를 얻기 위해서 너무 험한 말이라든지 이미지 변신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한계가 지어진 게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인물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은 황교안 전 총리는 사실 그런 뭐 막말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좋은 카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분명히 보수 쪽에서의 논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 후보 이제 내년 5월에 있을 지방선거 특히 이제 네.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봤었을 때 진보, 그러니까 지금 네. 집권하고 있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양쪽이 다 곤란한 거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놓여있는 상황이 상당히 다른 게 여권은 출마할 주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정리하는 게 참 어려운 상황인 거고 네. 야권은 이 정도로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는 데서 나가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소위 죄송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폭망하는 거 아닌가, 나의 정치 경력에 흠이 되는 게 아닌가, 이걸 걱정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교통정리가 되고 어떤 분들이 나올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틀 전에 퇴임 감사 예배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퇴임하고 나서도 이런저런 시비와 공격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신앙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통상 이제 신앙, 뭐 공직에서 은퇴해서 신앙생활에만 충실하면 세상과 약간 거리를 두는 게 통례죠. 통례인데. 네, 죄송합니다. 뭐, 예. 지금 청와대에서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깐 보고 나서 저희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용섭 위원장과 노사단체 대표 6명과 민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위촉직 14명과 11개 중앙부처의 장 등으로 구성된 당연직 14명, 총 2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제1차 회의는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 일자리 질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일자리 정부 구축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일자리는 경제 성장과 경제 민주주의 토대이고 청년 고용 절벽의 해결책이고 가장 핵심적인 저출산 대책이며 또 최고의 복지 정책이고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 바로 일자리이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최대한 다양한 관점 그리고 입장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또 노동계, 경영계, 정부 이렇게 단순화하지 않고 비정규직, 또 청년, 여성, 어르신, 중소기업, 벤처, 지자체 등 다양한 직능들과 계층들을 함께 모시게 됐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 대표들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다. 이렇게 대통령 주재 회의에 주요 노사 단체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은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들었다. 그만큼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특히 양대 노총 대표들께서 참석하는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경영계도 오늘 처음 만나지만 저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또 친경영, 친기업이기도 하다. 우리 경영계도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고 역할을 해 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기점으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만들고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향후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각계 대표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창의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개발해 나가고 또 마련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는 그런 역할까지 맡아주실 것과 민간과 공공부문의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까지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은 노사정이 신뢰를 토대로 대화와 타협 또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제이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외교의 스승이라고 얘기했던 하스 외교협회 회장까지요. 오늘 문 대통령이 주재를 하고 일자리위원회까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아까 끊었거든요. 네. 제가 일단 계속해 주시죠. 일단 그 황교안 총리가 뭐 종교생활에 전념한다는 얘기는 지금으로서는 뭐 썩 신뢰가 안 가는 것이 공직에서 은퇴해서 종교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과 거리를 좀 두는 것인데 왕성한 SNS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정치에 복귀할 수 있다는 시사를 하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좀 쉬운 얘기를 하면 프로야구 구단이 한 시즌을 하려면 선발 투수가 5명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야당은 지금 선발할 투수들이 차고 넘치는데 지금 한국당이나 바른당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이든 누구든 간에 어쨌든 그 선발급 에이스급 인재들을 많이 발굴해내는 것이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본인이 뭘 어떻게 하는 것보다 이 당이 다산정당, 많은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는 정당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당대표는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서울시청이라는 데가 청와대하고 가장 거리가 가깝고 정치인은 탐을 낼 만한 자리인데 황교안 총리의 출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늘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특유의 화법으로 색소폰을 연주하면서 주부층의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감성도 보유하면서도요. 논리적으로 통진단 해산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그 황교안 전 총리 아니겠습니까?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앞도 뒤도 조심하라는 그 기자들에 향한 말 말이죠. 대행으로서 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좀 뒤조심하세요. 뒤조심하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뒤조심하세요. 네. 받습니다. 네. 15분을 넘었는데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읽지 마세요. 읽지 마시고 제가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 기회를 언제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야권에서는 서울시장으로 후보를 뽑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은 모양인데 될까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기 위한 몸풀기를 슬슬 시작한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서울시장을 내년에 출마를 겨냥하고 있다 한다면 적어도
올 추석만 지나면은 네. 캠프가 마련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이 내년 선거를 제대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 남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7, 8, 9, 네. 한 서너 달뿐이 안 남았어요. 그때 되면은 각 당에서 경선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각 후보들 나름대로 캠프를 차리면서 본격적인 네. 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는 지금부터 슬슬 몸풀기를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네. 사실 황교안 총리로서는 지난 대선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전 총장이 사퇴를 하시면서 그 대안으로 네. 갑자기 부상했지만 그때 여론에 따라서 본인이 네. 사퇴를 대선 출마를 하지 않고 또 안정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네.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쌓은 게 사실이고 또 보수의 입장에서는 저만한 인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안정성이라든가 보수가 지향하는 어떤 책임의식, 품격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우리가 보수 아까까지도 좀 비난을 했던 막말이라든가 색깔론을 가지고 자기 존재를 과시하면서 뭐 보수 행세를 하려는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홍준표 지금 전 지사, 지금 당권 도전하고 있는 지사도 당내에서는 사람 없다, 밖에서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은 아마 황교안 전 총리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미 서울시장 한 번 박원순 후보에게 양보했던 안철수 전 대표는 두 번의 양보가 있을까요? 본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다만 당에서는 대안이 없다. 당의 미래가 없으니 본인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등을 미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글쎄요,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내년 5월에 글쎄요, 저는 전문가들 따라서 의견이 좀 갈립니다. 나오지 지금 않을. 미국 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반인가 하면은 그건 안 나올 거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반이 있는데 정치라는 게 참 이상한 것이 자기가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뜻을 세우기 전에 네. 주변에서 그 나가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그렇게 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미 이분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되면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 옹립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정치권에서는 늘 일상 왔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보수 쪽보다도 더 서울시장에 나갈 만한 사람이 더 인물이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김성식 의원이 있는데 그분이 아직까지는 서울시장 어떤 그 레벨까지 올라간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설이 다수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국민의당에서 서울시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남는데 네. 이제 문제는 과연 이런 식으로 대선도 나갔다가 또 서울시장 나갔다가 또 양보도 했다가 또 다시 서울시장 나오는 것이 스스로의 정치 경력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심사숙고할 것 같고 그것이 이번에 나온다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미경 교수까지 지금 뭐 노원병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야 뭐 지역구를 잘 다졌다고 하지만 이거 뭐 정치도 이상 부인까지 내보내야 하느냐란 말도 있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한석이 아쉽다. 서울시장까지 그렇죠. 네. 그 절박감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든 안철수 후보 본인이든 우리 정치판에 옛날부터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전혀 생각 없는 건 아니고 이제 근데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를 놓고 본다면 어쨌든 국민의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위기고 호남도 지금 민주당이 크게 지지도 보면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시라는 것은 워낙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내보낼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가면 서울시를 버리느냐. 그것도 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의반 타의반 말씀을 네. 드린 이유는 안철수 후보의 본인 마음이야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네. 해봐야겠지만 당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만약에 당선만 될 수 있다면 뭐 청와대로 가는 지름길을 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 가지 뭐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황교안 전 총리나 안철수 전 대표나 이 국민들 앞에 메시지를 좀 분명하게 해주시는 게 왜냐하면 그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모성 이걸 자꾸 끌고 가면 국민을 굉장히 필요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싶다 이렇게 분명히 하시고 안철수 네. 전 대표는 특히 이제 대선의 주요 주자 중에 한 분이었으니까 앞으로도 그걸 포기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것이 지도자의 길인지 이걸 국민 앞에 좀 보여주는 그런 정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관 소식 네 분과 함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